그 417페이지 137번 2015년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수요 독점 받고 공급 독점하고 쌍방 독점 좀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물 시장의 밑줄 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의 밑줄 긋고 뭐하고 뭐가 같다? P하고 MR 같다. 그러면 VMPL하고 MRPL이 같다. VMPL과 MRPL이 같다. 노동 수요 곡선은 하나다.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인 경우 밑줄 수요 독점은 시장 공급이 자신의 공급 곡선으로 인식해서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뭐가 도출된다? MFCL이 도출된다. 그리고 MRPL과 MFC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윤극대와 고용량이 정해지고 임금은 어디서 정하고? 공급 곡선에 위에서 정해진다. 임금. 수요 독점적 착취가 발생하고 첫 번째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시키는 균형 고용량 임금 수준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다 했죠? 수요 독점. 그 뒤에 봐봐요. 뭐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네? 거기 MRPL과 MFCL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내려서 균형 고용량이 L1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어디에요? 공곡선 높이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W1이 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놔. 균형 고용량, 균형 임금 각각. 균형 고용량 뭐예요? L1. 균형 임금 W1. 그리고 수요 독점적 착취 표시해놓고 수요 독점적 착취 표시해놔요. 사중 손실도 표시하고 기업은 VMPL 이퀄 MFCL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량 그 다음 공급 곡선 상에서 임금 그 공급 곡선 상에서 밑줄 긋고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 두 번째, 자 문제가 만약 노동시장에서 밑줄 그세요. 공급 독점적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경제적 지대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경제적 지대 극대화 밑줄 이윤 극대화입니다. 노동조합, 노조의 이윤 극대화, 노조의 경제적 지대 극대화. 이 노동조합이 선택하는 임금과 고용량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봐라. 공급 독점자. 자 넘어가 보세요. 공급 독점자 거기 먼저 오른쪽 418페이지 왼쪽부터 좀 잠깐 보세요. 공급 독점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동량 결정한다. 밑줄 이익 극대화 노동량 그리고 수요 곡선 상에서 임금 결정한다. 밑줄 왜? 공급 독점자니까. 우리 생산물 시장에서 독점자가 가격을 어디서 정했어요? 가격을 어디서 정했어? MR 이퀄 MC 조건이 충족된 상태 가격을 어디서 정했어? 수요 곡선의 높이에 정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급 독점자는 상품 시장에서 생산물, 상품의 공급 독점자나 여기 요소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 독점자나 똑같은 형태야. 그게 상품이냐 아니면 요소냐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MR 이퀄 MC 조건이 달성되는데 그 노동 수요 곡선에다가 거기 AR 써져 있고요. 노동 수요 쓰고 그 다음에 MR 써져 있습니다.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공곡선 있어요. 그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점을 다시 한번 찍고요. 표시하고 그게 공급 독점자의 균형점이고 임금은 어디에서 정한다고? W1 거기에 균형 임금 써놔. 균형 임금 그리고 L1의 균형 고용량 쌍방 독점이다. 그러면 요게 레이버 디맨드 지금 AR 평균 수입이고요. MR은 이렇게 생겼고 수요 곡선으로부터 MR 커브로 도출했고 요게 공급 곡선이고 레이버 서플라이 공급 곡선은 MC 곡선과 마찬가지고
한계 비용 곡선이고. 그리고 요게 좀 좌측에다 그려도 상관없고 뭐 여기 좀 가파르게 좀 그려볼게요. 좀 차이가 나게 곡선이죠. 생산물 시장의 경쟁이니까 뭐가 같아? VMP라고 같죠. MRPL, MFCL.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수요 독점자 첫 번째. 쭉 점선을 끌어내려서 요게 균형 고용량, 그리고 균형 임금은 공급 곡선의 높이에서. 이게 누구 건가요? 수요 독점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W, 요 수요 독점자, 디맨드, 요 그리고 이게 디맨드. 수요 독점자의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공급 독점자. 생산물의 공급이든 뭐 요소의 공급이든 독점자는 MR equal MC 조건이다. MR 이해하고 MC 공급 곡선 이해하고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뭘 정한다는 거예요? 균형 요 서플라이 공급 독점자의 균형 공급량, 그리고 임금은 어디서 정한다고?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다 받아. W 서플라이 공급 독점자의 균형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급 독점자의 노조의, 수요 독점자의 기업의 각각 임금 수준이 되겠죠. 결국은 둘 다 쌍방 독점이라면 공급자는 여기서 임금 받으려고 할 거고 수요자는 여기서 임금 주려고 할 거고 이렇게 서로 힘 대결을 하겠죠. 그래서 협상력에 의해서 노조의 힘이 강하면 여기에 가깝게, 그 다음에 기업의 힘이 강하면 여기에 가깝게 요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균형 임금은 이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고용량도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사이에서 균형 고용량이 정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쌍방 독점. 그래서 밑에 만약 수요 측인 기업의 협상력이 강하다면 어디에? 여기 2점. 거기 2점하고 1점이 거기다 각각 균형이라고 써놔요.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정해지는 수준, 그 다음에 1점에다 각각 균형. 누구의 균형인가요? 공급 독점자의 균형이냐 수요 독점자의 균형이냐 각각 다 써놔요. 자, 그리고 4번의 쌍방 독점인 경우에 노조와 임금이 노조가 노동조합이 임금과 고용량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는 구간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그래프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프 첫 번째 1점은 뭐라고? 누구의 균형점? 공급 독점자의 균형점. 그 다음에 2점은 누구요? 수요 독점자의 균형점. 그런데 처음에 수요 독점자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가 이제 노조가 독점력을 갖게 되면 거기 0점은 뭐예요? 경쟁, 둘 다 경쟁일 때입니다. 0점의 경쟁 일서나 경쟁의 균형점. 결국은 고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수요 독점 L2에서부터 언제까지? L0까지 고용은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경쟁 시장의 고용 수준까지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임금은요? 임금은 수요 독점자의 임금은 W 거기 2고 공급 독점자의 임금은 W1인데요. 최대한 어디까지? 지금 W1까지 임금을 높일 수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 수요 독점자가 그 L2만큼의 고용을 정할 때 최대한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W2 수준의 최소 임금 수준이다 했어요. 그 공곡선에다 최소 수취의사 써놓고. 최소 수취의사. 그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일단 기업이 협상력이 강해서 몇 줄. 기업이 협상력이 강해서 2점에서 2점 찾아봅시다. 2점에서 임금과 노동량의 균형이 이루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일단 그렇게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독점자가 처음에 독점력을 갖고 있어. 이때 노동조합이 협상력을 갖게 돼서 협상권이 이제 이동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L2에서 L0 사이의 노동량을 결정할 것이다. 이때 기업의 수요 곡선은 기업은 수요 곡선을 따라서 임금이 거기 그거 좀 W2에서 W0 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W2에서 W0 거기에 이제 W0에서 W3까지로 좀 고쳐주세요. W0에서 W3까지. 왜냐하면 그 2점에서 0점으로 수요 독점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면 고용은 L2에서 L0까지 넣을 수 있고요. 임금은 언제까지 넣을 수 있냐면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0부터 3점 사이에서 수요 곡선 상에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임금을 W0에서 W3라고 좀 바꿔놓고 3점의 L2W3는 노동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점이다. 0점은 거기 써놔요. 0점은 경쟁시장의 균형입니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균형이다. 경쟁시장은 기업과 노동자가 적당히 자신의 이익을 나눈 점이에요. 경쟁 상태에서는 균형이 될 거다. 따라서 가능한 노동량과 임금의 변화는 그래프에서 거기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W0에서 W3 사이에 그리고 L2에서 L0 사이에 이게 고용량이 증대될 수 있는 구간, 임금이 증대될 수 있는 구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가 지금 경쟁 상태고요. 경쟁 상태, 경쟁. 여기가 수요 독점 상태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어 지금. 그럼 수요 독점 상태에서 경쟁까지 고용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경쟁까지 고용 규모를 늘리면 공급 곡선을 따라서 여기 지금 여기 L 예컨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L0인가? L0까지 여기까지 고용 규모를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수요 곡선 상에서 노조는 수요 곡선 상에서 노조는 뭘 받으려고 해? 임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의사를 다 받으려고 해. 노조가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느는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금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게 임금이 변화할 수 있는 구간이고 요게 고용량이 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처음에 전제를 정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수요 독점자가 독점력을 갖고 있다가 노조로 독점력이 넘어갔다. 그랬을 때 최대한 경쟁 시장까지 고용량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노조가 협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 곡선 상에서 임금을 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고용이 여기일 때는 요 L0의 고용일 때는 임금은 여기일 것이고 요 고용이 여기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상에 여기서 받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구간이 임금의 변화 구간이고 고용은 이 구간이 변화 구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방독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그 뒤에 427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라는 것을 산출량 효과를 안 보고 그냥 요소 대체 효과만 보고 넘어왔는데 140페이지 보면
140페이지. 아니 140페이지였다. 427페이지. 140번 문제. 427페이지 140번 문제 보면 두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노동자본. 기업의 그 노동이 열등 요소다 밑줄.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는 건 뭐예요?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그 요소를 열등 투입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다 정상 투입 요소 써놔봐. 정상 투입 요소는 뭐예요?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정상 투입 요소.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요소 투입량이 감소해버리면 열등 투입 요소. 간단하게 개념 정의를 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냐 열등 투입 요소냐 알려면 요게 0보다 크면 뭐예요? 변화 방향이 같다는 거잖아. 산출량이 증가할 때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요거를 정상 투입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 정상 투입 요소.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노동 투입이 줄어버렸어. 그러면 0보다 작을 것이고 요게 열등 투입 요소다.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 경우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떤 특징을 보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밑줄. 거기 조금만 더 문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고 하자라고 그 사이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를 설명하고 이렇게 좀 써놔요.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를 설명하고 뒤 해설에는 요소 가격 변화 효과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넘어가 보면 그 재화는 밑줄 그으세요. 정상재와 열등재가 있다. 재화에는 정상재, 열등재가 있어요. 생산 요소에는 정상 투입 요소와 열등 투입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야. 열등 투입 요소에 기펜제와 같은 성격의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을 수 있다는데 생산물 시장에서는 요소 시장에서는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기펜과 같은 요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소 가격의 그 재화 가격의 변화 효과에는 그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있고요.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는 요소 대체와 산출 효과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봐보자. 그 요소 가격 변화 효과에다 별표를 하고 첫 번째 요소 가격의 변화 효과는 첫 번째 요소 대체 효과라는 게 있고 요소 대체 두 번째 산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산출 효과, 아웃풋 이펙트 혹은 산출량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산출 효과, 산출량 효과 요소 대체 효과 이렇게 쓰겠습니다. LK 평면에 예를 들어서 임금률이 R11의 W가 떨어지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산출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Q0의 산출량을 잡아두고 혹은 Q바의 산출량을 잡아두고 처음에 임금률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R분의 W가 낮은 상태에 이렇게 R분의 W1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다면 제로가 1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한다면 요소는 이 점과 이 점에서 각각 투입이 될 건데 이런 점 A점에서 노동은 요만큼 자본은 요만큼 B점에서 노동은 요만큼, 자본은 요만큼.
각각 이렇게 자본 투입량은 줄고 노동 투입량은 늘 텐데 이게 요소 대체 효과다. 다시 말하면 요 상대 임금이 R분의 W 상대 임금이 떨어지면 요소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거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비싼 건 적게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 투입량을 뭐하고 늘리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자본 투입량을 줄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소 대체 효과.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그래서 똑같이 요 R분의 W와 L분의 K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요거를 집약도로 표시하면 A점과 원점을, B점과 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각도로 표시가 된다. 요 각도에서 이 각도로 지금 줄었다 이것이. 이게 집약도니까. 요게 스몰 k A점을 지나는 집약도고 요 스몰 k B점을 지나는 집약도다. 물론 K는 L분의 K를 의미하고 노동자본 결합 비율을 의미하고 이게 요소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계속 얘기했던 것이니까. 산출량 효과라는 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이 산출량 효과라는 것은 이제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정상 투입 요소냐 열등 투입 요소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똑같이 얘를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어. R분의 W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산출량이 항상 증가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 평면을 일단 하나 그려놓고 이 평면을 이동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노동자본 평면이 있고 이렇게 상대 임금이 떨어지면요. 기업의 비용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노동자본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노동과 자본의 임금이 달라져 버린, 임금과 임대료가 달라져 버린다는 것은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요소, 비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요. 이 비용 구조가 바뀌면 이윤을 가장 크게 하는 이윤 극대화의 Q, 요 산출량도 변합니다. 이 산출량이 변화하고 이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요소의 수요가 바뀌어. 노동과 자본의 요소 수요가 변화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산출량 변화에 따른 산출량 변화에 따른 요소 수요의 변화를 요거를 산출량 효과라고 부른다. 산출량 효과.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산출량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PQ 평면이에요. PQ 평면에 경쟁시장의 시장 균형 가격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어느 수준에서 MC 아니요 MC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의 균형 수준에서 이걸 가격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가격 수용한다. 그러면 MC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MC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P equal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 기입 때 경쟁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여기서 결정되겠어요. Q대로. A점에서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결정이 돼. 자,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정상 투입 요소일 때, 잘 들으세요. 여기 첫 번째는 노동 L이 정상 투입 요소일 때, 이 정상 투입 요소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출량을 늘릴 때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되면 정상 투입 요소라 이 말이죠. 노동의 정상 투입 요소라고 한다면 더 낮은 임금으로 뭐 하게 되니까요?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고용하게 되니까 기업의 비용 구조가 좋아지는데 MC가 떨어집니다. 하방으로 떨어집니다. 정상 투입 요소라면 MC 제로가 MC1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윤 극대화 가격은 조건은 시장 균형 가격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1으로 늘리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기 때문에 산출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 노동이 정상 투입 요소라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늘리게 되고 그때 요소 수요가 바뀐다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 처음에 이런 형태로 Q0의 산출량을 대표하는 임금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의 상대 임금 곡선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R분의 W 처음에 제로 상태에서 R분의 W1 상태로 이렇게 임금이 떨어졌어. 그러면 너무 좌측에 그리지 말고 우측에 그리지 말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여기다 점을 하나 찍고 그러면 최초의 A점에서 B점으로 이제 노동은 투입을 늘리고 자본 투입은 줄이는 게 지금 요소 대체 효과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뭘 줄이고 비싸진 자본을 줄이고 저렴해진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게 요소 대체 효과인데 이 요소 대체 효과 말고도 똑같은 임금이 요 상대 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산출량 효과라는 것이 요 L이 정상 투입 요소라는 가정을 했을 때 MC가 떨어지고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바깥으로 산출량이 Q1으로 늘었을 때 이러한 등량선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만나는 점을 아무 데서나 찍어서는 안 되고 요 점보다 반드시 우측에서 접하도록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를 밖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요거는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 R분의 W1이야. 그리고 접하는 점을 우측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점. 요렇게 쭉 표시를 해서 요런 C점입니다. 물론 산출량은 Q1의 산출량입니다. C점에서는 점선을 쭉 끌어내서 반드시 B점보다 우측에 있고 요게 요런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나타나야 돼. 산출량이 증가할 때 노동 투입량을 늘렸어요, 줄였어요? 늘렸잖아. 이게 정상 투입 요소라. 산출량이 Q0에서 Q1으로 늘 때 노동 투입량이 늘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노동은 L0에서 L1으로 L2로 이렇게 요소 대체 효과하고 산출량 효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요.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저렴해진 노동을 많이 쓰는 게 대체 효과인데 산출량 효과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그런데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요소 가격 변화 효과인데 L이 열등 투입 요소인 경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영의 정리를 지금 증명하는 것인데요. L이 열등 투입 요소다. 그 말은 산출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 투입은 오히려 줄어버린다 이거예요. 요렇게. 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임금이 하락했을 때 R분의 W인데요. 요게 똑같이 앞에와 똑같이 임금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상대 임금이 떨어졌을 때 LK 평면 이런 형태로 바깥에 Q0의 산출량을 대변하는 등량선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팔은 R분의 W하고 여기가 완만한 R분의 W가 있다. 이렇게
최초의 A점, 요런 점이 B점, 이렇게 R분의 W가 어떤 상태에서 제로인 상태에서 R분의 W가 1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요소 대체 효과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등비용선을 나란하게 표시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등비용선을 나란하게 표시를 하고 산출량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산출량 변화는 항상 잘 들으세요. 상대 임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오히려 한계 비용은 증가해 버립니다. 노동이 어떤 투입 요소? L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한계 비용이 MC가 오히려 증가해 버려. 떨어지지 않고. 왜 그러냐? 이걸 영의 정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 C점으로 가버리고 산출량은 Q2로 줄어버려. 이렇게 상대 임금이 변했을 때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지 비용 구조가 좋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정상 투입 요소는 한계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달라지고 열등 투입 요소는 한계 비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은 그냥 증명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정리가 이걸 증명하고 있어. 영의 정리가 뭔데? 조금 이따 잠깐 확인만 해볼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산출량이 줄어버려. 그래서 등량선이 안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안쪽으로 가. Q0가 안쪽으로 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안쪽으로 가더라도 R분의 W는 변하지 않아야 산출량 우리가 효과를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R분의 W1입니다. 똑같이. R분의 W1이야. 이거 같아 얘하고. 요소 대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비용선이 달라지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산출량 효과는 어디에서 점이 찍혀야 되냐면 반드시 B점보다 우측에. 우측에 C점이 찍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지나는 이런 형태의 등량선하고 여기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등량선을 표시를 하면 된다. Q C점에서 점선을 쭉 끌어내세요. L0가 L1으로 가고 L2로 가고 요렇게 요소 대체 효과, 요렇게 산출량 효과. 여기 보니까 요소 정상제 L이 정상 투입 요소일 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더니 여기도 열등 투입 요소일 때도 산출량 효과하고 요소 대체 효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득 효과가 더 커버려서 기펜이 이런 재화가 없단 말이에요. 기펜과 같은 이런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요거 같은 방향으로 가지 돌아와서 얘보다 커져버리고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는 항상 정상 투입 요소든 열등 투입 요소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없어. 다만 정상 투입 요소는 뭐가요? 요 산출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열등 투입 요소는 산출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산출량 변화 방향과 노동 투입량 변화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고 해서 얘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얘는 올라가야 된다니까. 이게 정의야. 열등 투입 요소의 정의예요.
다만 영의 정리는 요걸 증명하고 있다. 요걸 증명하고. 자, 그래서 그 영의 정리가 뭐 이거는 뭐 굳이 영화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 429페이지 좀 보시면 429페이지 임금률 하락과 한계 비용의 변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임금률이 상대 임금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계 비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MC가 우측 가냐 MC가 좌측 가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쟁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라운드 W, 라운드 MC는 이거 지금 편미분 기호입니다. 그냥 미분 기호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변수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편미분 기호를 써야 되고 라운드 W, 라운드 MC. 자, 그 첫 번째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두 번째 항목에 라운드 W분의 라운드 Q에다 동그라미를 해봐. 거기 그냥 동그라미 하라는데 해보세요. 라운드 W, 라운드 Q 이 두 개를 묶어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보면 라운드 Q분의 라운드 W 여기다 동그라미. 야 보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었네요. 먼저 Q로 편미분하고 나중에 W로 미분하든 아니면 W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Q로 미분하든 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영의 정리는. 이 순서를 바꿔도 편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값이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임금률이 변했을 때 MC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싶고요. 자, 라운드 W분의 분자 MC라는 것은요. TC 총 비용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Q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써볼 수 있다. 전체 뭐를요? 전체 뭐를? C 총 비용을 뭘로 미분해? Q로 미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MC야. 요 MC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의 정리에 따라서 얘와 얘를 뒤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라운드 Q분의 라운드 여기 전체에 뭐를 총 비용을 뭘로 먼저 미분하고 요 W로 먼저 미분하고 나중에 Q로 미분해도 같다. 편미분의 순서는 상관없다. 결과값에. 그렇다면 요 C라는 것은요. C는 우리가 지난번에 비용함수로 도출할 때 어떤 비용이었어? 극소화된 비용이었어. 극소화된 비용. 다시 말하면 조건부 요소수를 포함한 비용이다. 그래서 C는 요 비용함수는요. WL 플러스 RK인데 그냥 WL RK가 아니라 조건부 요소 수요를 포함한 비용 극소화 조건을 달성하는 노동 자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용함수야. 이 비용함수 C, 요 비용함수. 그러면 요 비용함수를 뭘로 미분하면 W로 미분하면 라운드 W분의 라운드 C는 뭐가 돼요? 뭐가 되지? 요걸 뭘로 미분하면 L로 요 W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W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요 상수의 미분값 채로고 요거 W로 미분하면 뭐만 남아? L 스타만 남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운드 Q분의 라운드 L 스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라운드 W분의 라운드 MC는 여기가 라운드 W분의 라운드 Q분의 라운드 L 스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요게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정상 투입 요소. 요 정상 투입 요소라면 정의상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요 노동 투입량은 느니까 요게 0보다 큰 값이라 그랬어. 그럼 요거 이퀄이니까요. 요게 0보다 큰 값이면 요게 0보다 커야 되지. 그 결과는 요 라운드 W분의 라운드 MC는 0보다 커야 되지. 물론 역도 성립해야 되죠, 서로. 열등 투입 요소라면 열등 투입 요소 그러면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요소 투입량은 감소해야 되고 요게 0보다 작은 값이면 얘도 0보다 작아야 되지. 라운드 W분의 라운드 MC는 0보다 작죠. 그 말은 우리가 임금률을 떨어뜨렸을 때 임금률이 떨어졌을 때 요게 0보다 크려면 같은 방향으로 한계 비용도 떨어져야 된다는 요 파란색. 정상 투입 요소라면 임금을 떨어뜨리면 한계 비용이 준다. 한계 비용이 준다. 열등 투입 요소라면 노동이 열등 투입 요소라면 임금률을 떨어뜨리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한계 비용은 는다 이거. 요 한계 비용은 임금 떨어뜨렸더니 한계 비용이 요 증가한다. 요렇게 MC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요소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산출량이 느냐 주냐 이 얘기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 투입 요소, 열등 투입 요소는 요 산출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요 L 투입량이 증가해야 되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등. 요게 같은 방향으로 산출량 증가하는데 노동 투입량이 늘어. 이건 정상 투입 요소. 그래서 뭘 증명할 수 있다?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고 기펜과 같은 요소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교과서에서 필요한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량 효과는 뭐 당연히 분석할 수 있을 거고 거기 보면 정상 투입 요소인 경우 이런 단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열등 투입 요소면 달라집니다. 그 430페이지 141번 보면 141번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밑줄 노동 공급 곡선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다는 거지 우리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수직인 경우 우하향의 경우 다 봤어요. 효용함수를 가지고.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는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골절할 수 있다. 후방 골절. 고소득층의 개별 노동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부분, 후방 골절하는 부분 그 부분을 무차별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눠 설명해라. 단 임금이 상승한다고 하자. 그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빨리. 보지 말고 평면 하나 그려봐. 임금 상승의 효과를 분석해봐. 평면은 뭐예요? 어떤 평면이야 지금?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이죠.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이고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보상을 해야 되지. 대충 그리지 말고요. 보상을. 최초의 소비 선택점 한 점 찍고 거기까지 오면 슬러치기. 더 안쪽으로 오면 힉스. 대체 효과를 표시하고 소득 효과도 표시를 해야 되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뭐가 커야 돼? 오른쪽 옆에다가 반가로 1.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임금 상승 시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고 대체 효과. 두 번째 소득 효과는요. 임금 상승 시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면 여가 소비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후반 굴절하려면 대체 효과가 커야 돼, 소득 효과가 커야 돼. 임금 상승 시 오히려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소득 효과가 더 커야 되지. 아까 대체 효과 크기를 수평축에 표시해 보세요. 소득 효과는 그것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C점을 아무 데서나 찍으면 안 되죠. C점 어디다 찍어야 돼? 거기 그래프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보세요. 431페이지. 거기 L0에서 L1으로 화살표하고 대체 효과. L0에서 L1으로 화살표 대체 효과. 그 다음에 L1에서 L2로 화살표 소득 효과. 이렇게 소득 효과가 커야 임금 상승의 경우 노동 공급이 후반 굴절한다 이것입니다. 그 아래 바로 밑에 임금률과 노동 시간 평면에 어떻게 나와 있어?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대체 효과보다 이런 경우 후반 굴절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이 갖는 한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뒤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노동 공급 시간의 자유로운 조절의 어려움 밑줄.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임금 계약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루는 8시간 일했다가 놀고 싶다고 해서 더 놀고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다가 하루에 24시간 일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의 조절의 어려움. 두 번째,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 효용 극대화 모형은 자기 마음대로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효용의 주관성에 따른 분석성의 한계. 효용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이 일단 곤란하다. 두 번째, 어떤 변수가 효용에 영향을 주는지도 사전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인마다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과 여가 이외의 다른 요인이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교과서를 보면 인적 자원 개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과서 그 페이지 써나?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40페이지. 거기 첫 번째는 노동 시간의 조절 가능성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직장 탐색 행위로 돼 있어요. 직장 탐색 행위 써나? 직장 탐색 행위. 현재보다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직업 탐색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 효용 극대화 모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시간의 미고려 이렇게 되는데 그 인적 자본 투자를 써나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단순히 노동을 여가 24시간 총가용 시간을 여가와 노동의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차후에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효용 극대화 모형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봐두지 않으면 교과서 잘 나와 있는데 잘 봐두지 않으면 이런 거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았고 필요한 거를 추가 달성했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일반 균형 후생 경제학 하고
모레는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보경제학 이렇게 할 텐데, 정보경제학 마지막 시간에 개방 미시 부분을 한 두세 문제만 좀 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방 미시 부분. 개방 거시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봤었는데 개방 미시를 전혀 안 받고, 가장 중요한 거 뭐 관세, 할당, 자율규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교과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그리고 뭐 FTA라든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정보경제학 부분을 조금 빨리 끝내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반균형 후생경제학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